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해는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첫 출근길이 오늘인데 네. 어떤 뉴스부터 좀 볼까요? 네, 지방선거 뉴스입니다. 예. 뜨거워진 서울, 대구, 부산. 어제 이제 새해 첫날을 맞아서 각 언론사들이 지방선거 관련된 여론조사들을 쫙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는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앞선다 이런 분위기예요. 예. 내일이 지방선거라면 어느 당 후보 찍겠느냐 질문에 민주당을 선택한다는 응답이 한 40% 초반대, 국민의힘은 30%에 머무는 조사들이 꽤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건 중도층. 우리 중도층이 항상 표심의 주인공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국민의힘보다 20%포인트 이상 앞선 조사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지지할 당을 정하지 못했다 이런 응답도 조사에 따라 한 40%에 육박합니다. 요게 저는 사실은 눈에 띄었어요. 음, 아직 나만 못 정했어요 하는 이른바 무당층 네, 한 40%에 육박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표심은 거기에 있다. 그렇죠. 선거 임박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뜨겁죠. 네, 서울이 가장 뜨거운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오세훈 대 민주당 후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서울은 이제 민주당이 불리하다 평가가 지금까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해볼만하다 이런 결론들이에요. 예. 여러 조사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을 분명히 노리고 있지만 민주당 후보들과의 그 양자 대결에서는 대부분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원호 성동구청장, 김민석 총리, 박주민 의원 같은 이름들이 민주당에서 나오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정원호 구청장이에요. 어떤 기사에서는 대통령 칭찬이 서울을 흔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금 정 구청장은 사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서는 이제 오세훈 시장과 양자대결 조사에서 한 1~2% 포인트 차, 뭐 동률로 나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접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한 대여섯 개 조사를 종합해서 예, 평균적인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좀 짧게만 짚어보면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에서 29일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은 네. 정구청장의 지지율이 40.9%, 오세훈 시장 40.4%, 박빙으로 나왔죠. 진짜 접전이네요. 네, 근데 이제 무당층만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41.1%, 정구청장이 16.8%로 월등히 앞서는데, 근데 또 중도층으로 보면은 정원호 구청장이 43.7%, 오 시장 36.4%예요. 그러니까 중도층에선 정구청장이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동아일보가 조사한 거에는 이제 김민석 총리가 들어가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김민석 총리는 계속 서울시장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조사에 김민석 총리가 들어갔는데 그 김민석 총리가 출마한다고 할 경우 33대 오세훈 30.4, 여기서도 이제 김민석 총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동아일보 조사는 리서치 의뢰를 한 것이고 지난달 26일에서 28일 조사가 된 것입니다. 요거는 전화 면접 조사고 조금 전 뉴시스 거는 ARS 조사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중앙일보는 케이스텔 리서치를 의뢰해서 지난달 28일에서 30일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건데 네. 오 시장과 정구청장의 그 범위 차이가 오차 범위 안 박빙. 그래서 오 시장이 37, 그다음에 정구청장이 34. 그리고 박주민 의원과의 격차는 오 시장이 9%포인트 차 앞선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여긴 나경원 의원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1대1로 다 붙여보는 건데 네. 나경원 의원하고 붙였을 경우는요. 나경원 의원과 맞대결할 경우는 네. 정구청장과 나 의원은 31%, 정원호 38%.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과는 나경원 32, 박주민 33으로 박빙인데, 그러니까 나 의원과 붙였을 땐 정원호 구청장이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후보만 좀 제대로 정리를 해보면 해볼만하다 싸움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더 이상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경고가 좀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판 먼저 봤고 그 다음에 관심 지역 부산시장으로 가보죠.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이제 유력 후보로 떠오르지만 최근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좀 위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중앙일보 조사를 언급할게요.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은 양자 대결을 가정을 했는데 전재수 전 시장이 39%, 박형준 현 시장이 30%에서 전재수 전 장관. 네, 전재수 전 장관. 그래서 오차범위 9%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예. 중도층 응답자의 49%는 전 장관을 택해서 박 시장 같은 경우 24%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중도층만 봤을 때는 전전 시장이 이제 두 배 정도 앞서는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범여권 후보로 조국 대표가 나설 경우 이 양자 대결 양상은 좀 달라지는데 박 시장과 조국 대표 맞대결에서는 박형준 현 시장이 32%, 예. 조국 대표가 30%로 이제 오차 범위 내 접전인 상황입니다. 자, 현직의 박형준 시장이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지금 뭐 유력하게 보이는 부산 살펴봤고 대구로 넘어가 볼까요? 네, 대구는 여전히 뭐 국민의힘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변수가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한다면 이제 이런 가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출마 선언한 건 출마 아니잖아요. 선언 전혀 한 거 전혀 한 거 아니고요. 아닌데. 네, 전혀 아닌데 계속 이제 변수로 나오고 있는데 음흠. 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ARS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네. 김부겸 전 장관이 이제 가세할 경우 22.1%로 후보군 중에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6.8%, 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1.8%로 나타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정당별로 이제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하면 여전히 국민의힘이 53%로 민주당은 35%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앞선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후보 경쟁력을 앞세우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사 선거도 짧게 언급하다면 경기지사요? 대체로 다 이제 민주당이 우세하다, 이런 결과들이 나왔고요. 뭐 경기도지사 후보로는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현 지사, 네. 추미애 의원, 뭐 그리고 여기에는 국민의힘은 마땅한 지금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과 이제 양자 대결을 붙였을 때 다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는 것으로 대체로 나왔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을 넣어서 여론조사들을 많이 돌렸던데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출마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자, 좀 빠르게 저희가 쭉 훑어드렸는데 박순봉 기자,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서울시장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접점지로 양당 모두 꼽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의 그 신년 인사회에 와가지고 네. 장동혁 대표한테 이 면전에 대고 쓴소리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도부가 계엄을 사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범보수 통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가고 있는 방향의 큰 두 가지를 다 비판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도 글도 썼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느냐? 네. 그 이제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오세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뭔가 이제 발빠르게 좀 도드라지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론조사만 봐도 부산시장, 그러니까 현 부산시장, 현 오세훈 서울시장 다 속이 부글부글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이 별로 썩 좋지가 않은 게,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왜 그렇느냐면은 일단 대선 후에 1년 뒤에 치르는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야당이 기본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약점은 4선했다라는 거 많이 좀 꼽아요. 그러니까 네. 피로감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실책들도 좀 얘기를 합니다. 한강버스 같은 것들은 논란이 좀 있었고,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에서 가장 크게 문제로 보는 거는 리더십을 일부 상실했다라는 건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지난번에 대선 때 네. 원래는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한덕수 전 총리 쪽으로 당 주류가 기우니까 물러섰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리더라면은 좀 안 될 것 같아라도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물러선 게 굉장히 좀 의원들한테는 뭐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의원들에겐 충격적이었을지 몰라도 국민들한테 그렇게 각인돼 있는 사건은 아닌데 또 그걸 꼽은 분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예. 당내에서는 이걸 좀 리더십 자체가 약해진 상황에서 이제는 좀 돌파구를 찾으려고 움직이는 걸로 본다라는 거고요. 예. 그럼 얼마나 상황이 안 좋느냐 좀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는 뭐 다수가 좀 예측을 하는 게, 그 지금 여권 후보한테 밀리는 건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예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은 당연히 통과하는 거 아니야라는 전제로 여론조사들을 언론사가 돌렸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일단은 그 경선을 치르는 룰이 7대3, 그러니까 당심을 70% 반영하는 룰로 지금 결정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뭐 5대5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데, 네. 뭐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5대5라고 해도 못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2021년에 지금 예. 유력한 경쟁자가 당내에서 나경원 의원이잖아요. 예. 그때 여론조사 100%였거든요. 근데 몇 퍼센트 차이로 이겼냐면 한 5.5% 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심이 50% 반영이 되면은 이길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절박한 상황이 됐다라는 네. 거고요. 네. 그 민주당은 분위기를 들어봤을 때 예. 전반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누가 나가도 자신 있다. 네,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뜨는 거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해줬기 때문이기는 한데 실제 후보가 될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되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어차피 민주당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들이 좀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결국 지방선거, 집권 초기의 지방선거는 그 즈음의 대통령 지지율, 그 즈음의 대통령 지지율이 어디를 찍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상당히 영향 미친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도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오면은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민주당에서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냥 속내로 쭉 들어봤을 때는 대구 탈환은 민주당도 좀 어렵다고 보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김부겸 전 총리 출마 여부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핵심적으로는 중진 의원 간 대결 구도가 좀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호영 부의장하고 그다음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인데 네. 여기서 유일하게 좀 변수로 보는 거는 이진숙 전 그 방통위원장입니다. 예. 그 전에 그 추석 때 좀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체포되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네. 그런데 다만 제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 현실적으로는 뭐 행정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재보궐적으로 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아무래도 중진간 대결이나 아니면 지금 구청장들이나 현역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에 좀 주목이 되고 다만 하나 이제 당내에서 걱정들을 하는 거는 이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대구로 몰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가장 좀 안전한 거 네, 국민의힘 왜냐면 입장에서. 다른 지방선거 치르는 지역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후보군이 좀 적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즈음의 대통령 지지율 요게 하나 중요한 변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거대 여당이니까 견제 심리가 국민들 사이에 얼마나 작동할 것인가 요런 부분들이 주요 변수가 될 거다라는 분석 나오더군요. 요 이야기 오늘 말만 말해서 좀 더 해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강선우 탈당, 김병기 윤리위 해부. 예, 지금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강선우 의원이 어제 자진 탈당을 했는데 네. 탈당을 선언한 상태에서 당이 몇 시간 뒤에 제명을 네, 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제명 처리까지 하고. 제명을 했다는 건 조태임 기자 한 5년 동안에는 복당 못하는 거 다시 아니에요? 복당을 못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진 탈당보다 훨씬 무거운 거죠. 네, 최고 수위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거기에다가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전 원내대표네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윤리 감찰을 지시한 사실을 어제 공개했죠. 네. 자, 자진 탈당 제명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그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 받았다는 의혹 관련해서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어떤 돈도 받은 적 없다, 반환을 지시했고 확인했다 이 입장을 유지를 했었는데 네. 어제 오후에 이제 SNS를 통해서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 이러면서 탈당을 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당을 탈당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근데 탈당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제 저녁 8시쯤에 민주당에서 긴급 최고위 회의가 열렸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강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 겁니다. 제명은 정말 최고 수위 징계로 이 의혹의 중대성을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초강수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뭐 이런 정치권에서 강 의원 자진 탈당해서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공세를 차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탈당을 했는데 제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데 탈당을 한 경우에도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는 당규가 있고요. 그리고 탈당한 경우 제명 결정을 하게 되면은 추후에 복당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앞서 이춘석 의원 같은 네, 경우가 네. 딱 그 사례거든요. 그 주식 계좌, 네, 맞습니다. 보좌관 계좌. 그때도 탈당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명 처리가 이뤄졌던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 감찰을 이미 지시했다. 이 사실을 어제 네,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새해 첫날이라서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참배했는데 여기서 예.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윤리감찰 없느냐 했는데 이미 지난달 25일에 윤리감찰을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보니까 25일이 그때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 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과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텔레그램 그 대화방 공개했던 그 시점이에요. 아, 그 여의도 맛돌이방 네. 공개했던 그날 네. 윤리 감찰 지시를 했다고요? 그리고 그 앞전까지는 뭐 대한항공, 뭐 네. 숙박 뭐 이런 의혹들이 이제 네, 계속 네. 제기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윤리 감찰을 이미 지시를 했었다는 건데 그럼 왜 지금까지 안 밝혔냐 그러니까요. 하니까 원내대표 이제 선출직 의원들이 이제 뽑아서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감찰 지시를 이제 공개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 대표는 이제 지위고와 막론하고 윤리 감찰 대상이 되면 누구도 비켜갈 수 없다. 끊어낼 건 끊어내고 이어갈 건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긴급 최고위 열렸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하게 징계 심판 결정 내려달라 이런 요청을 결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당이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또 다른 의혹이 터졌어요. 네, 이것도 좀 큰 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김 의원도 과거에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 뭐 이런 의혹이에요. 이제 과거에도 제기가 됐던 의혹인데 그때는 좀 유야무야 묻혔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2024년 2월에 저희 그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 그 지지율 대책회의 나와서 이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했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네, 근데 그때 그 이 전 의원이 동작 을 지역구 의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김병기 의원은 동작 갑이고요. 옆 지역구죠. 네, 동작구 구 의원 2명이 김병기 의원에게 돈을 줬다가 6개월 뒤에 이제 돌려받았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요런 폭로를 했었고 그때 이제 그 탄원서도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이재명 대표님께 그때 당시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인데 이재명 대표님께라고 시작하는 탄원서가 그 근거였는데 여기에 보면은 2020년 1월에 김 전 원내대표 자택에 방문해서 부인 이모 씨에게 5만 원권 현금 2천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 부인 그 이 씨가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리 준비해간 뭐 1천만 원을 건넸다. 이런 내용들이 그 탄원서 안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 3천만 원이 건네졌다 이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돌려줬다는 설명도 있는데 그 돌려준 것과 관련해서도 딸 주라고 새우깡 한 봉지를 담은 쇼핑백을 건네줬는데 네. 그 쇼핑백 안에 5만 원권 1,500만 원 그리고 만 원권 500만 원 등 2천만 원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 뭐 이렇게 구정 선물로 이렇게 돈을 갖고 갔을 때 네. 그때 그 이 씨, 그러니까 배우자 이 씨가 구정 선물로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 너무 적다. 뭐 요렇게 돈을 한번 사양했다는 내용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새우깡 네. 한 봉지 얘기까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진술서를 그 당시에 당대표실에 전달했는데 네. 그래서 윤리감찰단을 거쳐서 다시 검증위원장이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한테 요 내용이 전달이 돼서 그 당시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네,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거 잘 조사도 안 되고 흐지부지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흐지부지 됐던 게 이번 강선우 의원 건이 불거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수진 전 의원이 또 총선에서 컷오프 됐기 네. 때문에 이게 정치적 논란이다라고 이제 치부가 됐던 건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죠. 자, 박순봉 기자. 네. 이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정 대표의 태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강선우 의원은 예전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때 한번 물러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은 동질한 비를 함께 맞는 것이다 하면서 방어를 해줘요. 맞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물론 그것 때문에 당대표를 꼭 이겼다라고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당내에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비판적으로 입장이 나왔었고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게 왜 다르냐 어제 좀 얘기를 해보니까 뭐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계점을 넘어선 것 같다.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네, 이건 당의 신뢰성 전반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쉴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손절하는 게 맞는 상황 그렇게 판단이 됐다라고 보이는 그러니까 이 거고요. 문제는 개인 뭐 갑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당의 공천이 공정했는가 선거판 자체를 흔드는 문제니까 네. 그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권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은 뭐 윤리에 넘겼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언급 안 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이미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미 우리 조치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문제를 그만큼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손절 단계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권 내부에서 좀 걱정들이 많은 게 이 임계점을 얘기하다가 그 관계자가 이해운 후보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해운 기획예산처 네, 장관, 장관 후보자? 후보자도 임계점이 넘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하는 이 내용이 너무 젊은 사람, 그러니까 인턴에 대한 내용이고 이걸 들었을 때 방어가 좀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예전에 강준욱 전 통합비서관, 국민통합비서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불만들은 뭐 당연히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불만들도 있었지만 진영 내부의 불만들도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강준욱 비서관 사례가 뭐죠? 뭐 아주 이제 강성 보수 인사였는데 네. 그 보수 쪽 인사를 데려다가 통합비서관을 아, 썼었거든요. 예. 논란 끝에 그만두게 됐었는데 맞아요. 근데 그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우리 쪽에 사람 많은데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그 옆에 조국혁신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우리 쪽 사람 많은데 왜 굳이 저런 사람 써가지고 논란 만들지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이게 또 재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오늘 말에 아마 준비돼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한번 녹취도 다시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하죠. 다음으로 갑니다. 또 충돌한 임은정과 백혜룡. 또 충돌했습니까? 이게 충돌이 몇 번째인가 싶은데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를 놓고 계속 갈등해온 임은정 동부지검장, 백혜룡 경정. 이번에는 왜 충돌했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그 동부지검이 백경정이 이끄는 그 경찰 수사팀에 그 수사 상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공식 요청했는데 예. 이 업무 보고가 이제 백혜령 경정 입장에서 매우 불쾌하다 이러면서 SNS에 이 업무 보고를 지시한 사실을 공개를 했어요. 임은정 지검장이 백혜룡 경정한테 그 팀 수사 상황 좀 보고해 네. 주세요 했는데 그걸 불쾌하다고 받았어요. 네, 백경정이. 그러니까 백경정이 그 업무 보고 요청문을 공개를 했는데 네. 그걸 보면 합동수사단 설치 목적에 맞게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그 워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설명하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인지 보겠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죠. 결국 이 백혜령 경정에 대한 사실상 파견 해제 수순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하지만 백경정은 이제 예정됐던 대면 보고에 응하지 않았고 네.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백경정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라면서 수사 보강을 지시하고 이제 이 수사팀에 합류를 했지만 지금 3개월 가까이 성과 없이 잡음만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원래 이달 14일까지 파견 기간이었는데 연장하는 대신에 좀 조기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뉴스연구소. 오늘 뭐 조금 전 나온 여론조사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들도 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